안녕하세요. 통계학 전공생들을 위한 일반 통계학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맡은 박건웅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통계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통계학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그림 보시면요. 이제 크레딧 인슈런스 혹은 세일즈, 헬스케어, 트래블 등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만들어지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현황 파악도 하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통계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통계학은요, 매우 높은 수준의 수학 능력 혹은 추상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하지만 본 수업은 기초 통계학으로 이제 교양 수업이기 때문에요. 대략적인 원리만 다룰 거고요. 이로 인해서 이론은 모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계학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통계학은 수학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통계와 수학은 그 숫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 1 더하기 1은요, 언제나 2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지만 통계학에서는요, 이 숫자 자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액티비티, 활동을 해서 얻어지는 그 흔적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을요, 단순히 숫자 1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숫자 혹은 이걸 좀 더 나아가면 함수라고 인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예를 간단하게 들어보면요. 저희가 어떤 빵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빵을 만들려고 반죽을 100g짜리를 만들었고요. 또 다음 빵을 만들기 위해서 100g짜리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저울로 재서 저희가 이게 100g, 100g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 두 반죽을 합쳤다고 치면은 두 반죽을 합친 후에 무게를 재면 여전히 200g이 나올까요? 이제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도 있을 겁니다. 뭐 그 근본적인 원인은요,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100g은요, 실제 100g이 아니라 우리가 저울에 올려놨을 때 실제는 105g이었는데 100이라고 잘못 읽어드린 숫자일 수도 있고요. 혹은 실제로 100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두 반죽을 합치면서 그 안에 있는 수분이 자연스럽게 또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00g 더하기 100g이 200g이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데 이러한 상황을 통계학은 아주 효과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 더하기 1은 2라는 수식으로 돌아와 보면요. 통계학은 1 더하기 1은 2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표현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고 통계학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확률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통계학을 많이 공부하면 1 더하기 1은 2라는 결과가 나올 확률이 90%입니다. 혹은 2.01이 나올 확률은 뭐 5%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확률 값까지 제공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 통계학을 다양한 데이터에 접목시키면 어떤 사회적 현상 혹은 현황을 파악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날씨 같은 경우에는 일기예보,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보고 관심 있어 하는 영화 추천을 해줄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떠한 뭐 x와 y 두 변수를 갖고 있으면 그 x가 변하면 y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사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통계학은 과거부터 존재했던 학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통계학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과학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과학은 통계학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로 보자면 사실은 통계학과가 대부분 이름을 통계 데이터 과학학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바꿨거든요. 그래서 둘은 뭐 같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이제 데이터 과학과 통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과학을 설명드리면요.
데이터 과학은 다양한 학문이 융합되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및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다양한 학문이라고 하는 건 뭐 아주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컴퓨터 사이언스, 그 다음에 수학, 통계, 그 다음에 도메인 널리지, 뭐 생명일 수도 있고요, 천체 관측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문헌 조사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었을 때 하는 것이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학문이 융합되어 있는 학문이다 보니까 실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수학 능력, 그다음에 통계 능력,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결과를 이제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는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다음에 결과를 그 숫자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메인 나울리지도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 데이터 사이언스는 그럼 갑자기 왜 중요해졌을까? 그 대표적인 이유는 빅데이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빅데이터는 이제 단순히 양만 큰 데이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전통적인 데이터 프로세싱 소프트웨어로 다룰 수 없는 대규모의 데이터셋을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빅데이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4V라고 하는 이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빅데이터니까 볼륨이 굉장히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IoT도 다 들어보셨죠? 사물 인터넷 다양한 경로에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버라이어티 다양성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수집할 수 있다는 벨로시티 특징도 있고요. 하지만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는 거는 자동으로 쌓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에 제가 오늘 뭐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다음에 제 소득이 1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10억을 벌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전부 다 데이터로 쌓이기 때문에 이 버라시티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빅데이터를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빅데이터는 단순히 양만 많은 것은 아니고요. 이제 복잡하고 고도화된 분석 방법론이 아닌 데이터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 경우에 우리 빅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즉, 공장에서 그냥 아무 쓰레기 같은 데이터들을 다 모았다고 해서 빅데이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빅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내비게이션 맵피, 뭐 카카오 티맵, 카카오 내비게이션 이렇게 다양한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그러면 가장 정확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아마 티맵이라고 많이들 얘기할 거예요. 물론 다른 내비게이션들도 정확한데요. 자, 실제 실험을 해보면 우리가 SBS에서 419 묘지까지 이제 내비게이션에게 길을 물어보고 그 길 따라 쭉 갔더니 티맵은 12시, 카카오 맵도 이제 12시, 근데 맵피는 12시 4분에 도착했다고 해요. 즉, 티맵이랑 카카오가 맵피보다 성능이 지금은 더 좋았던 거죠. 자, 그리고 2시에 419 묘지에서 경마공원으로 다시 한번 내비게이션을 찍고 그 길대로 쭉 가봤더니 이번에는 티맵이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 줬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가지 더 실험을 해봤는데 여전히 티맵이 가장 빠른 경로를 알려줬다고 해요. 자, 이렇게 티맵이 더 빠른 경로를 알려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뭐 길을 더 빨리 잘 찾아서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티맵의 사용자가 다른 내비게이션 사용자분들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데이터가 훨씬 많아서 어떤 길이 상대적으로 덜 막히고 어떤 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막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장 자동화,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빅데이터가 있으면요, 어느 부분을 우리가 자동화를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인력을 최소화시켜서 생산량을 최대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새 또 많이 들리는 키워드가 인공지능 AI잖아요. 자, 그래서 AI와 통계학 혹은 머신러닝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I는요, 정의대로 따라가면 인간 지능을 시뮬레이션하여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분야입니다. 즉,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도요, 저희가 데이터를 받았을 때, 우리가 데이터를 받으면 어떠한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생각을 기반으로 액션을 할 거고요. 자, 이런 브레인에 해당하는 파트가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머신러닝은 데이터 분석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 연관이 있는 AI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머신러닝이 다양한 것을 우리가 학습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방법, 사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ML의 한 부분으로 인간이 하는 사고방식과 유사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머신러닝은요, 딥러닝뿐만 아니라 리니어 모델도 있을 거고요. 혹은 PCA 등등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이 딥러닝의 더 넓은 버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딥러닝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까 딥러닝이 AI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딥러닝이 실제로 만능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가 오염되어 있는 경우에는 딥러닝을 아무리 많이 사용하더라도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가 데이터 편향인데요. 2021년도에 이제 드라마에 등장하는 이제 가장 많이 출연료가 높은 배우들을 이렇게 쭉 모았다고 해요. 자, 이분들이 한국인의 얼굴들을 대표하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표하지 않죠. 이분들은 굉장히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만 모아놓은 케이스죠. 근데 만약에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전혀 와본 적 없는 사람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인들의 얼굴을 이제 수집했다고 해요. 이게 인식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인의 얼굴을 추정을 해보면 다 여기 있는 사진에 나와 있는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이 추론이 잘못됐을까요? 아니죠. 추론 자체는 잘 됐을 거예요.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바르게 판단을 한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추정이라고 하지만 올바른 예측이 아니란 거 다 알고 있으시죠?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편향이 되어 있으면 올바른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경우가 너무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진 않고요. 우리 설문조사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대한민국 성인 키 조사 응답 결과인데요. 자, 우리 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큰 사람이 소수의 비율이 있고요. 굉장히 작은 사람도 소수의 비율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평균 키가 가장 비율이 높을 거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응답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특정 값에서 굉장히 높은 비율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읽어보면 여기는 170, 여기는 180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예상으로 봤을 때는 169와 168도 일정 비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비율이 확 꺼져 있는 거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178과 179도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 왜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170이 너무 많아서일까요? 그렇진 않죠. 본인 키가 169라고 하면 스스로 반올림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이게 남자만 그러냐? 그렇진 않고요. 여성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인 컨테미네이션, 이게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딥러닝의 성능이 쭉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밖에도요, 딥러닝이 만능이 아닌 게
일단은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작은 경우, 우리 실험을 할 때 뭐 100만 번 실험을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도 딥러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고차원 데이터, 인과관계 추론, 생존 분석, 뭐 효과, 크기 검출, 결측치 처리, 시계열 분석 등등 굉장히 많은 거 있죠. 데이터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들도 모두가 현재 딥러닝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요, 고전적인 통계 방법들이 이미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통계학 공부를 많이 하시면 이런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합니다. 자, 본 수업에서는요, 이 오픈 인트로 스태티스틱, 이 무료 교재거든요. 이 교재를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요, 총 9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데이터를 요약하는 방법. 그 다음에 확률의 개념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랜덤 베리어블이 무엇인가? 앞서 제가 숫자 1 더하기 1, 이 2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때 숫자 우리는 1이라고 썼지만 그게 함수라고도 설명드렸고요. 그 함수가 이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본적인 추론의 뭐 원리, 그 다음에 각 데이터 타입별로 추론의 방법들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컬 데이터일 때 추론하는 방법, 그 다음에 뉴메리컬 데이터일 때 추론하는 방법, 그리고 관계,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리니어 리그레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즉 다른 데이터셋으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로 확장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